두 번째, 다가오는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간략한 역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2차 대전,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이 끝날 때쯤 여기서의 전쟁은 1944년에 끝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전쟁이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이 투하되면서 끝이 나게 됐죠. 요게 거의 끝날 때쯤에 유럽 대륙 본토에서의 전쟁이 44년에 먼저 끝났죠. 먼저 끝나고 나서 완전 망가진 세계대전이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완전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망가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게 이 브레튼 우즈 회의입니다. 미국 뉴욕 옆에 있는 뉴햄프셔주에 가가지고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라는 지역에 가지고 44개국의 수장들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경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요때 이제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유무역 하자라는 얘기를 했던 게 요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의 결정이었죠. 그렇게 해서 발족하게 된 게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해서 GATT. 무역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게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세계 무역 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이 발족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현재 자유무역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레튼 우즈와 요 GATT와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가장 중요했어요. WTO의 시작이니까 8차 회의였는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문호를 정말 많이 개방을 했어야 됐습니다. 쌀 빼고 다 개방하느라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엄청난 대격변을 겪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WTO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뭐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유무역이 뭐냐?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는 만들어서 팔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수입해서 쓰자 시스템이잖아요. 이 자유무역 덕분에 세상은 문명 이래로 유례가 없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1950년 이후로 인류가 20억이었던 게 80억까지 늘어나게 됐죠. 제가 초등학교 때 숫자송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무슨 송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그때가 인구가 60억이었습니다. 어느샌가 80억까지 인구가 늘었대요. 아마 100억 가까이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늘어나다가 이제 100억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해서 줄어들 걸로 지금 세계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대양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는 도로며 뭐며 인프라가 정말 잘 깔려 있잖아요. 인프라도 안 깔려 있는 산길을 다니는 것도 서울에서 부산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문제는 뭐냐? 이 넓은 바다를 건너기에는 훨씬 더 위험하고, 위험은 뭘 뜻하냐? 우리 영업하니까 알잖아요. 위험은 비용을 뜻합니다. 위험이 크다는 거는 비용도 크다는 뜻이에요. 뭐 해적 같은 것들, 이번에 후티 예멘 반군은 아예 헬리콥터로 배에 침공을 해가지고 뭐 납포를 하는 이런 이슈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처음에 자유무역을 하자,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자유무역을 하자고 얘기했던 만큼 이런 이슈에서부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해군 함대들의 맡고 있는 영역이에요. 미국 3함대가 동태평양을 맡고 있고, 4함대가 남아메리카, 2함대가 서대서양, 그리고 6함대가 이 아프리카 쪽, 유럽 쪽이랑 5함대가 여기가 특히나 여기 소말리아 해적들, 아덴만의 여명작전도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해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함대는 여기 아예 몰빵돼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서태평양 인도양 지역을 미국 제7함대가 맡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 바다의 치안을 유지해 주는 덕분에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상선에 모두 다 용병을 배치했어야 될 겁니다. 용병을 배치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늘었을 거고, 그뿐이겠습니까? 상선이 공격받는 빈도도 좀 더 많아질 테니까 보험을 들기 위한 비용도 더 증가를 했겠죠. 보험 시스템이 뭔지는 아시니까 대충 뭐 말인지 이해하시죠? 미국 해군이 치안을 지켜주고 있는 덕분에 꽤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자유무역을 할 수가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태 왜 드렸냐면요, 지금 이제 미국은 세계를 지킬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100%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전기차뿐이겠습니까? 태양광, 2차전지, 의료기기 등 전부가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GATT가 뭡니까? 무역과 관세에 대한 협정이었잖아요. 관세를 높이겠다는 거는 우리 이제 자유무역 그만하고 싶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도 어느 정도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였어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자, 굳이 뭐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가 왜 신경 쓰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받고 나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치안을 유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나라입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미국은 여태까지 돈맛을 너무 많이 봤어요. IT라거나 금융산업으로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공장들을 중국이며 한국이며 일본이며 독일이며 다른 나라들로 여기저기 퍼뜨려 놨더니 미국의 제조업이 죽어버렸습니다. 러스트벨트며 디트로이트에 망해가는 자동차 산업 단지, 이런 것들이 다 망해가는 제조업의 상징인데요. 그렇게 미국의 제조업이 망하고 금융만, 후기 서비스업만 발전시켜 놓다 보니까 더 이상 미국은 스스로 배를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러 해군함대의 전함들을 더 이상 스스로 보수할 수가 없어진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뭐 당연히 군함 건조는 더더욱 못하겠죠. 그러는 와중에 보잉 최근에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 랜딩 기어가 이 밖으로 삐져나오질 않아가지고 페덱스가 쓰고 있는 비행기였는데 이 보잉 비행기가 몸체로 활주로에 딱 들어오는 그런 영상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보잉 비행기들이 지금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뭐 별별 이슈가 다 있는 상황이에요. 이 비행기도 못 만드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비행기 업계의 양대 산맥이 유럽의 에어버스랑 미국의 보잉이거든요. 요 두 개 중에서 미국의 보잉이 점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제 배도 못 만들고 비행기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들이 세계를 지킬 의지도, 그러니까 이제 바닷길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의지도, 그리고 그럴 역량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2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요 빨간색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고요, 파란색이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다시 수복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열심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러시아 군인들이 1000명씩 죽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전쟁을 결정한 거는 70대 노친네인데 왜 죽어가는 거는 20대 청년들이냐는 거죠.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전쟁 관련 이슈들을 보면요, 전사한 러시아 군인의 군복에 가족 사진이 있는 이런 모습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탈영한 군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전쟁은 정말 참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갈등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만으로도. 당연하겠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중동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 측이 이란을 친 것조차도 요 가자 지구를 완벽히 점령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욕을 점점 더 많이 먹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치는 게 쏙 들어갔습니다. UN 안보리에서 너네 이제 가자 지구 뭐 공격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젠가 엊그젠가 라파에 또 공습을 가하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완벽히 소탕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 대학가에서 반전 시위가 자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에 대한 거에 가장 크죠. 반전 시위가 자꾸 확대되고 있고 체포만 2,500명이래요. 바이든이 직접 나와가지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는데 너네 폭력적으로 하지마 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꽤나 심각하게 반전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경찰력을 투입해야 되고 세금을 투입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거든요.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외부적으로 신경을 쓰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갈등에 대한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증가하게 되면 과연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항상 그런데 2차 대전이 시작됐던 것도 그렇고, 뭐 유럽과의 프랑스와의 전쟁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외적이나 대내적인 갈등들은 디레버리징 시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디레버리징이 뭐냐? 금리가 정점에 오르고서 더 이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될 때 자산 가격이 축소되기 시작해요. 그게 디레버리징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린 지금 금리가 정점이 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나요? 1년 정도 됐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더 이상 여태까지 늘려놨던 부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분노를 합니다.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게 영향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여태까지 갈등의 역사들을 쭉 봐도 그렇지만 항상 디레버리징 시기에 갈등이 크게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점점 우리의 갈등을 키우고 있는 점, 그리고 이게 앞으로 또 어떤 갈등을 더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90%를 수출하는 명실공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곡물과 에너지 자급률은 20%밖에 안 돼요. 우리는 80%를 수입해 와서 써야 되는 나라고, 이거를 수입해 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달러를 벌어와서 그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한테 부족한 것들을 사와서 입고 쓰고 먹고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유무역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무역을 위해서, 우리의 80%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안보 비용을 써야 될 겁니다. 용병을 구입하든 아니면 우리가 군대를 키우든 뭘 하든요. 만약에 자유무역 시대가 종말이 온다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갈등이 적은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이 싸우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야 돼요. 그 우리뿐이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결정이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앗아간다는 게, 저도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이 세대 간의 갈등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가 1950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성인이라고 칩시다. 그때 20살쯤 된 사람들이 지금 0.001%도 안 남아있어요. 80억 인구 중에 요 시기에 성인이었던 사람이 한 1000만 명 될까요? 매우 적습니다. 80억 인구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 살아있는 모두는 전쟁 이후의 황금기에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전쟁 이전이 당연했던 거고, 전쟁 이후의 황금기는 불과 7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이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이전까지는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만 해도 불과 200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과연 다시 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우리는 어떤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1950년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자유무역을 지향해왔습니다. 이후 인류는 역사에 없는 황금기를 맞이했고, 한국 또한 자유무역의 주요 수혜국이죠. 그러나 바다를 건너 대륙을 넘나드는 것은 수많은 위험이 따르고, 위험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종전 이후 그 비용은 미국이 지불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불 의지도 그리고 역량도 점점 줄어들 듯 합니다. 당장 1, 2년 뒤의 얘기는 아니에요. 10년쯤 뒤의 얘기일 겁니다, 아마. 한편 세계의 갈등은 점차 확대되어 위험에 대한 비용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중이고, 현재 80억 인류는 사실상 전부 전쟁 이후 이어진 75년간의 황금기에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과연 정말 자유무역 시대가 종말한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20%의 자금률을 메꾸기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정말.